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과 내일 북극 한기 영향으로 전국에 영하 10도 이하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이상, 서해안에는 20cm 이상의 폭설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쟁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전북 소재 닭과 오리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올겨울 가금류 농장 발병 건수가 18건으로 늘었습니다. AI 확산 저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구속됐습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최소 수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검찰은 기술 유출을 도운 공범들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제1을 요구할 방침인데 서울과 경기에서도 폐지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사립초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퇴근 뒤에도 학부모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항공유에 적용할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인데 미국의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우리 정유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홍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물류 수송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까지 공격하자 미국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동맹국 결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겨울 호우와 함께 강원 산간에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강력한 북극 한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출근길. 햇빛을 가린 먹구름 탓에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고 달립니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시간당 20mm가 넘는 마치 여름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기온이 낮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는 23cm의 눈이 더 내려 1m에 육박하는 눈이 쌓였습니다. 비와 눈에 이어 밤 사이에는 북극 한기가 밀려옵니다. 16일 낮부터 기온이 급감하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일요일은 내일 아침에는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한강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극 한파와 함께 이번에는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폭설이 일주일가량, 강력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칠 걸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도 속초해양경찰서는 고성 속초 양양 연안해역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알리는 제도로 관심과 주의보, 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합니다. 기상청은 18일까지 동해 중부 앞바다에 초속 15m 안팎의 강풍과 함께 최대 5m의 매우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폭풍 수습에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쟁이 거셌는데 당정관계 재정립 문제와 맞물리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표 공석 사퇴를 수습하고자 중진 간담회에 이어 의원총회를 소집한 윤재호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의 변화를 앞두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변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진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하나로 뭉쳐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선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당 안팎에서 거론된 후보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합한지를 놓고 경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스타성을 들어 한 장관을 추천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란 평가를 받는 인물을 앞세워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비윤계 의원의 반박이 터져나온 겁니다. 한동훈 찬반이 맞네. 어떤 식의 찬반이? 참신하고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런 거지. 한 장관을 둘러싼 논쟁은 당정 관계로 번졌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을 시작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선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하고 당도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거의 한 60% 이상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좀 할 말은 하는. 이러다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거란 주장까지 나오자 일부 친윤계 의원은 고성으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적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고 여기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네. 비대위원장으로는 한동훈 장관 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외연 확장과 공정한 공천, 민생정책 발굴 등 총선 전략을 제시한 의원까지 모두 18명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원활한 총선 준비를 위해 과거 출범까지 각각 열흘 안팎 걸렸던 정진석, 주호영 비대위 때보다 서둘러 위원장을 인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현재 당정 관계는 수직적이지 않다면서도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치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인사를 낙점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전격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령탑을 맡든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당에 등 돌린 민심과 수직적 당정관계,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 등 이른바 삼중파고를 잘 넘어서야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임시 당권을 잡은 윤재옥 권한대행이 내세운 비대위원장 자질은 국민 눈높이와 공감, 그리고 총선 승리 세 가지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당장은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신이면서도 당무 경험이 많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부터 반성 위에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변화를 깊고 넓고 빠르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좀 커야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존재감이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련한 정치인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까지 하마평은 무성합니다. 문제는 누가 비상당권을 쥐든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단 겁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 당장 싸늘한 민심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로 쇄신의 물꼬는 텄지만 서울 6석 내부 보고서로 충격을 준 수도권 민심을 다잡으려면 추가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의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완전히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야만. 김기현 체제 종료를 계기로 더욱 부각된 당정관계 재정립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윤심만 바라볼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쓴소리를 이어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동력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적 당정관계라든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기조가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적 쇄신에 반드시 따르게 될 공천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포용적인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이런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그만큼 총선 승리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은 당 안팎의 의견 수렴을 거쳐 비대위원장 대정자를 되도록 서둘러 인선해 선거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누가 되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거란 점에서 백가쟁명식 토론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인재 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추가 영입 인재 9명을 발표합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분야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에 발표될 9명 모두는 비례대표가 아닌 선출직 지역구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한 인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요구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 요구가 현재까지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비윤계와의 회동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신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려서 통합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팬덤 정치라는 비판을 더하는 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비주류 측의 통합비대위 요구에 이재명 대표는 종일 말을 아꼈습니다. 통합비대위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신 당 지도부가 나서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비대위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이 대표는 연일 단합을 강조하며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삼총리 연대설의 두 축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들과의 회동을 계속 추진하는 건 그 연장선에 있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종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당의 단합,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의 단합을 위해서 연말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일가를 예방하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속전속결식 읍참마속으로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정의찬 특보에 애초 공천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과거 고문치사 사건 연루 전력이 알려지자 곧장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제 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대척점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태섭, 양양자 등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한 데 이어 유승민 전 의원과 소통 라인은 구축돼 있다며 국민의힘 비주류 측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과 함께 그런데도 만나라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당 대표님께서 빠르게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낙연 대표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 흐름을 멈추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쏜 여당에 맞서기 위해 서둘러 혁신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 역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에 당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명운까지 걸린 이재명 대표 앞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당장 안에선 이낙연 신당과 비주류의 통합비대위 요구로 요약되는 내홍 수습이, 또 밖에선 여권과의 혁신 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기현, 장제원 두 의원의 이선 후퇴는 이대로 총선까지 기조였던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혁신이냐 숙청이냐는 논란과는 별개로 어쨌든 인적 쇄신에 불씨를 댕긴 국민의힘과 비교해 제1야당은 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 등 불출마하면서 이제 대표님 좀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헌재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렇게
절박하게 스스로 내던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할 테니까 표를 달라.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게 매우 아쉽죠. 물론 물갈이 쇄신이 실제 득표로 이어지게끔 혁신의 시계를 조금 더 늦게 가동해도 불리할 게 없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빠르면 1월 한 중순, 그다음에 2월 초순 이 시점이 민주당으로서 매우 중요한 혁신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서 내부 결집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통합의 구심력에 상처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당발 비상대책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된 당일, 공교롭게도 당내에선 이 대표 사퇴와 개파 통합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겁니다. 당 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 후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소수 비주류 주장이라고 치부하기엔 방탄 또는 강성 팬덤 정당이란 이들 비판은 중도층 민심과도 닿아 있어 이 대표로서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비공개 의총에서 총선 위기론이 설득력을 얻은 것도 이 대표의 혁신, 통합 행보가 부족하다는 당내 비판 여론이 확산한 탓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제3지대 신당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굳어지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뛰쳐나갈 의원은 거의 없을 거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현역의 무덤이 될 수 있는 본격적인 공천 국면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이어 개파 갈등과 이낙연 신당, 그리고 혁신 경쟁이란 새로운 리스크로 내후 외환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전직 총리들과의 연쇄 회동과 이어지는 인재 영입 외에 또 다른 반전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인용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계속되자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나회 척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성과라고 발끈한 건데 민주당은 여당의 뿌리가 군부 독재 세력인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는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또 거짓 선동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군부 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현 정부와 여당에 덮어씌우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 12.12를 일으킨 군대 내 하나회를 척결한 건 국민의힘의 뿌리인 문민정부였다면서 국민 분열로 표를 얻겠다는 술책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서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회방을 놓을 것입니까? 지난 200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야권 정치인들이 광주의 술집을 찾아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민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현직 당 대표가 범죄 피해자 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NHK 룸사롱을 드나들며 술잔을 돌리던 586 기득권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내로남불, 야당이 여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는 건데 민주당은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문민정부가 하나회를 청산한 것과 함께 여당의 기원이 군부 독재 세력에 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후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할까요? 검찰 출신 인사가 주요 직책에 중용된 걸 신검부로 빗대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전환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최근 김기현 전 대표 등의 이선 후퇴 배경엔 윤심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며 군부 독재 시절을 부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해서 당대표와 유력 중진 인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이선 후퇴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권이 보여준 모습은 혁신이 아닌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반개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의 봄 흥행으로 확산한 군부 독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중도와 청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역시 지금은 86 운동권 독재의 시절이라며 맞불 여론전에 본격 돌입할 태세라 양측의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맺고 귀국했지만 국내 상황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등과 맞물려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귀국 당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우선 다음 주 초쯤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했고 지난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 리더자를 방문하는 등 보훈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귀국길 관심은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의 만남에 집중됐습니다. 순방 기간에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출국 때와 달리 귀국된 윤재옥 권한대행만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공개된 자리였던 만큼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만 남겼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혼란한 여권 상황과 맞물려 네덜란드 방문 기간 지지율은 더 하락했습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 1위는 여전히 외교가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에만 13차례 출국하며 효과도 미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귀국 당일 숨 고르기에 나섰습니다. IMF 총재와 만나는 일정 하나만 소화했고 그 외에는 틈틈이 각종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검증이 끝난 자리를 중심으로 곧바로 추가 인사 발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외교 안보 라인 연쇄 이동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권 재정비와 맞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기 차출론이 언급되는 점 등이 변수로 떠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른바 마지노선이 임박한 만큼 다음 주 초쯤 윤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내일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친의 자리를 물려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 공포 정치로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고 이대 4대 세습 의지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에서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숨졌다는 사실을 사망 이틀 만에 발표했습니다.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김정은은 27세의 나이에 최고 지도자에 오르게 됐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후계자로 내정된 뒤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정권을 넘겨받아 앞날이 가시밭길일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 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며 이듬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과 나란히 부친 운구차 맨 앞에 섰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숙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포 정치에 나섰습니다. 고모부이자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었던 장성택을 국가 반역죄로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등 집권 초기 5년간 처형한 간부만 1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일 사망 5년 만인 2016년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며 선대와 동급의 지위를 확정한 뒤에도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암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숙청의 정치, 공포의 정치를 통해 당정 관료들의 충성심을 이끌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 기능의 정상화와 당정군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김정은식 책임정치 구현에도 노력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집권 이후 4차례 핵실험을 강행했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화성 17, 18형 등 신형 ICBM에 이르기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한정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발사 현장에 딸 주애를 등장시키며 4대 세습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주애를 조기 등판시키면서 4대 세습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대내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파, 무엇보다 1인 지배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개혁과 개방의 선을 그으면서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미가 미국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 2차 회의를 열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양측 수석 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비타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방정책정보조정관이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핵협의그룹 2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 강화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했을 때 보복 공격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연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따른 대응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인 홍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물류 수송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까지 공격하자 미국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동맹국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인 홍해를 지나던 노르웨이 국적 유조선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할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تعلن عن منع مرور السفن المتجهة إلى الكيان الصهيوني من أي جنسية كانت.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에 자폭 드론과 미사일 공격 등을 가했고 미군은 이를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홍해에서 후티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 다국 적군 확대 등 동맹국 결집에 나섰습니다. Our ships will respond to distress calls, and certainly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again support freedom of navigation and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홍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로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상품 무역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티 반군의 도발을 누르지 못할 경우 지구촌 해상 물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 국가들의 반미 감정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후티 반군의 도발에 단독 대응할 경우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위험성이 높아 동맹국 결집을 통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예멘 후티 반군 장악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홍해에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격받은 선박은 MSC사의 팔라티움 3호로 피격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수시간에 앞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또 다른 화물선 알자스라호도 예멘의 후티 점령지에서 날아온 발사체에 맞아 선상에 불이 났다고 영국 보안업체 암브레이가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금리 인하를 예고한 뒤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날이 최근 잦아졌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와 전망을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된 지난 14일입니다. 통화 완화로 정책 변환이 예고되자 환율은 25원 남짓 떨어졌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가 확인된 지난달 15일에는 무려 28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견조한 것으로 발표된 지난 11일에는 1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9원에 육박합니다. 10원을 넘어선 날도 10일 거래일에 달합니다. 통상 환율이 하루 4원 안팎으로 움직였던 것과 비교하면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미국 긴축 장기화 속에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환율이 널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9월달로 12월 사이에 엄청난 스윙이 있었잖아요. 9월달에는 굉장히 긴축적이다가 12월에는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많이 바꿔진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정책에 주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십니다.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 시사에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환율 변동폭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하고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거다라고 본다면 시장 변동성은 점점 줄지 않을까 싶어요. 1250원 이하로 내려가면 과거에 비해서 변동성 많이 줄 것 같아요. 다만 중동 전쟁이 커지거나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를 자극한다면 환율 하향 안정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항공유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우리 정유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지속 가능한 항공유에 지급하는 세액공제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석유로 만든 항공유보다 온실가스를 50% 이상 줄인 지속 가능한 항공유에 1갤런당 1.25에서 1.75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항공업계가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 정유업계도 생산 체계를 신속하게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일으키며 세계를 질주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의 활약으로 올해 총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수출도 호조세가 예상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초대형 운반선으로 들어가는 자동차들. 이렇게 선적된 한국 자동차들은 올 한 해 세계 곳곳을 계속 질주했습니다. 11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4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32.6%나 증가했습니다. 물량면에서도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뛰어넘었고 이번 달 실적을 합치면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처음 7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고가의 친환경차였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판매가 주춤했던 전기차는 오히려 미국에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해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3%나 늘었습니다. EU 시장과 아시아에서도 수출액이 30% 이상 늘었고 중남미와 EU를 제외한 유럽에서도 10% 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도적으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차종별 생산 판매 전략을 실행해 왔으며 고객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차량을 개발하고 또한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과 함께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에는 렌터카와 리스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금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3-4% 내외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로 미국과 신흥국 시장에서 호조세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장기화와 미국 대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변수도 남아있어 투자세 공제 확대와 통상외교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대기업은 물론 하청을 맡는 중소건설업체들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1년 이상 공사 대금을 미루거나 부당한 투약과 유보금 설정 같은 원청업체의 갑질까지 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감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콘크리트와 철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대표. 요즘 원청업체의 이딴 갑질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도 1년이 지체되도록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만연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돼야 될 아주 1번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워크레인 추가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조건이 불리한데도 특정 보증기관에 보증서를 요구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출범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도 미적용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행위,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여전합니다. 전국 5만 개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이런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원도급사의 우월적 위치에 따른 부당 특약 강요뿐만 아니라 자재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건설 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 하도급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로 중소건설업체들이 겪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건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계는 내년도 건설 경기 전망도 녹록치 않은 만큼 건설업계의 갑질 관행이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전북에 있는 닭과 오리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올겨울 가금류 농장 발병 건수는 18건으로 늘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 2곳과 유경 오리 농장 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산란계 농장 2곳에서는 닭 8만 2천 마리를, 유경 오리 농장에서는 오리 11,0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과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찬성 31명, 반대 13명,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보수단체들이 낸 주민 발의안이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 판정을 받자 지난 10월 말 여당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내고 통과시킨 겁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6명이나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법원에 1월 18일까지 법원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밝히는 바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중 실제로 폐지안이 가결된 건 충남이 처음입니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 인권을 후퇴시킨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그런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남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주민인권 보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의 요구가 접수될 경우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충남도의회 의원 중 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제의를 거치더라도 다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을 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폐지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고 폭언을 한 학부모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제발 좀 잡아주세요. 내 딸도 서희초 교사처럼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다 죽었다던 아버지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고 오모 씨의 사망 사건을 감사한 결과 고인이 지난해 6월 학생 간 다툼을 중지하려다 양측 부모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고 그중 한 학부모에게서 폭언과 경찰 신고 협박을 받은 뒤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고 병가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제 항의 전화를 그 애 아버지가 계속 이런 폭언을 하고 이런 폭언을 이제 애가 혼자서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무릎 꿇고 빌까하는 내가 학교 업무 부담도 컸습니다. 발령 첫 해 담임을 맡으면서 매일 다른 교사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학교 방침으로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바람에 밤낮 없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주말이나 퇴근 뒤 학부모와 연락한 문자와 전화는 석 달간 1,500건에 달합니다. 오 씨는 병원 상담에서 지나친 업무 부담과 도움 없는 학교에 섭섭함을 토로했지만 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법 위반이 없었고 우울증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흡하다는 점은 있는데 이것으로 학교 측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게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일단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업무상 재해 신청을 진행하고 폭언한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초고난도 문항이 없는 불수능 탓에 수시 합격자가 줄면서 이 정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설명회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어려운 수능 탓에 아예 일찌감치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정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장. 일찍부터 수험생과 학부모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대학별 부스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올해는 국영수 영향력이 모두 비슷해 과목별 조합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찾기 위한 상담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일단 제 성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여기에 왔고요. 대학교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그 상담을 해줌으로써 저는 이과생인데 혹시 인문으로 가면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정시랑 수시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싶었고 사설 입시 상담 업체의 정시 전략 설명회도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려운 수능에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정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한층 커진 탓입니다. 저랑 비슷한 등급대 애들이 수시 많이 떨어진 거 보고서 그리고 다 저랑 정시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서 제가 봤을 때 저랑 비슷한 정시 등급대가 상당히 많이 치열할 것 같다고. 사교육 업계에선 올해 대입 상담이 전년 대비 20-30% 이상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좀 줄어들 거다. 이거는 사실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불수능에 수시에 떨어지고 정시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은 아예 입시를 포기하고 일찌감치 재수를 준비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입시업계는 상위권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재수 종합반 모집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지역의 한 파출소장이 시민이 주인을 찾아달라며 주워온 지갑에서 현금을 몰래 챙겼다가 수사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라진 돈은 모두 200만 원. 경찰은 팀장급 간부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200만 원이나 들어있었던 만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사건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로 넘어왔습니다. 돈의 행방을 쫓던 철도 특사경은 200만 원이 지하철역 인근 파출소까지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주워서 주인을 찾아달라며 파출소로 찾아왔던 겁니다.
지갑이 다시 주인 손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실물로 접수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였던 당시 파출소장 김모 경감이 이 돈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철도경찰이 파출소 주변은 물론 내부 CCTV까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김 경감은 결국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저희가 부대 근무기 때문에 지금 저희 풀어내야 되는 단계세요. 결국 경찰은 김 경감을 다른 지구대 팀원으로 징계성 인사 조치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감님 맞으실까요? 예. 네, 저 YTN의 유서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파출소장 하실 때 서울경찰청은 감찰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직위 해제나 대기 발령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현직 의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체 검안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의사 A씨와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기 지역 장례식장 요청으로 한 건에 25만 원을 받고 허위 시신 검안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사람이 숨지면 의사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직접 보고 검안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형법상 의사는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장례식장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의사가 무슨 이유로 허위 시신 검안서를 발급해줬는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캠핑할 때 난방기구는 필수품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자칫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난방기구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와 충북에서 캠핑을 하던 일가족이 텐트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텐트 안에서 난방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지난 2019년 동구의 한 캠핑장에서 40대 남녀가 텐트 안에서 난방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난방기구를 켜고 잠을 자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캠핑장에서 난방용으로 흔히 쓰는 숯을 텐트 안에서 피워봤습니다. 숯을 피운 지 30분 만에 텐트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두통과 후두통을 느끼는 500ppm 가까이 올라갑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1600ppm까지 올라가게 되면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캠핑족들에겐 겨울철 캠핑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필수품입니다. 이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항상 들고 다니고. 하지만 캠핑을 자주 다니지 않는 일반 시민이라면 캠핑 시 난방기구로 인한 질식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텐트의 환기창을 열어 주기적으로 텐트 내부를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반드시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난방을 하시더라도 환기를 자주가 아니고 필수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한 개만 사지 마시고 2개 정도 사셔가지고 한 개는 난로 근처에 놔두고 한 개는 주무시는데 근처에 놔두고. 최근 10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265건. 겨울철 안전한 캠핑을 위해선 질식사고 예방요령 숙지가 필수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시 관람용으로 길러지던 곰 4마리가 남은 삶을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육곰이 국내에 마련된 보호시설로 보금자리를 옮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철제우리 안에서 커다란 동물이 조금씩 밖으로 나옵니다. 밝은 곳으로 나온 동물을 보니 얼굴과 몸통이 검은 털로 뒤덮인 반달 가슴곰입니다. 이 곰을 포함한 4마리는 원래 용인에서 전시 관람용으로 10년 동안 사육됐습니다. 이른바 오랜 일터를 떠나 바다 건너 제주에 마련된 보호시설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실내에선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지냅니다.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가능하게 꾸며진 야외 공간은 곰 4마리가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사육곰이 외국 보호시설로 간 적은 있었지만 국내에 마련된 보호시설로 옮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곰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 3일 정도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고요. 그 후에 야외 이제 방사장에 나와서 이제 적응 훈련을 하는데 아마 이달 말이나 되면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담 채취용과 전시 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곰은 국내에 300여 마리 남아 있습니다. 이 곰들을 수용할 보호시설이 서천과 구례에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육곰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구례 서천군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이송할 계획이고, 정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사육농가의 폐업을 유도하고 관련 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충남과 호남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30 이상, 호남에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북극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이고요. 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2.2도, 부산은 8.1도고요. 낮 기온은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집니다. 청주가 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